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19세기 후반 과학기술의 발전을 부러워했던 예술의 이야기입니다. 19세기 후반부는 과학기술의 시대였습니다. 산업혁명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고 과학 분야의 발견과 진보는 눈부셨습니다. 진화론, 전자기학, 미생물학 등 자연과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견이 이루어졌고 그에 기반한 산업적 발전도 대단했습니다. 유럽인들의 눈에는 르네상스 이후 인간의 이성을 도구로 삼아 구축되어 온 그들의 근대 문화가 마침내 찬란한 결과물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비록 그 이면에서는 제국주의적 침략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유럽은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고 프랑스인들은 그 시대를 벨에포크,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부르며 번영을 즐겼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예술도 과학이 이룬 성과를 넘보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을 가능하게 했던 방법론을 예술에도 적용시키고 싶은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자연주의 예술입니다. 다만 자연주의 예술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보았던 쿠르베나 밀레도 자연주의 미술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주의에서 좀 더 나가서 자연을 자연 그대로 묘사하고자 했던 화풍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자연주의에서 자연은 그런 자연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과학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문학 창작에 적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프랑스의 소설가 에밀 졸라입니다. 에밀 졸라의 자연주의는 낭만주의적 감정 과잉과 환상에 반발하면서 과학적 실증주의에 대한 절대적 믿음에서 탄생합니다. 과학적 발전의 성과가 확인되던 시기에 그 영향을 받아서 문학에도 물질주의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을 도입하려 한 것입니다. 사실 졸라에 앞서서 프랑스에서는 종족, 환경, 시대라는 요소를 통해서 문학 작품을 설명하던 이폴리트 뗀느의 실증주의 비평이 등장해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뗀느는 작가가 타고난 민족적 배경과 작가가 살고 있는 사회적, 지리적 상황, 그리고 역사적 상황이 작품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인자로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외적인 요인이 작품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영향 속에서 에밀 졸라가 자연과학에서 배워오려고 했던 방법은 실험입니다. 과학의 가장 기초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실험을 문학에 적용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자크에서 보았던 것처럼 현실을 관찰하고 묘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졸라의 표현에 따르자면 현실을 해부하고 분석하는 실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졸라 이런 예술관이 최초로 보이는 작품이 테레즈 라킹입니다. 1867년 작성된 테레즈 라킹의 서문에서 에밀 졸라는 자신의 예술관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졸라는 소설의 두 주인공이 자유의지를 박탈당하고 육체의 필연에 의해 행위를 이끌어가는 영혼이 부재한 인간이라는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에 대한 물질주의적 관점이죠. 이어서 졸라는 이 동물성 속에서 두 사람에게 보이는 세 가지를 따라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열정의 작용, 두 번째는 본능의 충동, 세 번째는 신경질적인 위기에 뒤따르는 돌발적인 두뇌의 혼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작품 속에서 따라갈 것이라는 거죠. 나중에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작품 속에 구현되는지 보려고 합니다. 또 졸라는 이 소설의 목적이 과학적인 것이며 소설의 각 장은 생리학적 사례에 대한 연구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소설을 쓰면서 소설의 각 장이 생리학적 연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졸라가 하려는 것은 매우 다른 기질을 가진 두 사람을 특정한 환경 속에 집어넣고 그들이 보이는 반응을 기록하려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에서 실험을 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죠. 이제 테레즈 라킹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이 소설을 이해하려면 두 주인공의 기질과 그들이 처한 환경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테레즈 라킹은 총 3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의 구성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각 장의 요약은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인물 소개와 그들의 환경이 묘사됩니다. 테레즈 라킹은 부모가 모두 죽고 고모집에서 살고 있는 젊은 여인입니다. 그녀는 프랑스인 아버지와 북아프리카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테레즈는 고모 가족과 함께 노르망디 지방의 베르농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햇볕이 비치는 푸른 자연이 있고 센 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테레즈가 성인이 되면서 함께 살던 사촌 까미유와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까미유는 병약하고 힘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테레즈 가족은 파리로 이사해서 작은 가게를 열고 남편 까미유는 사무직 일을 얻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베르농과 달리 그들이 파리에서 살게 된 곳은 뽕네프 파사주라고 불리는 좁고 어두운 뒷골목이었습니다. 4장부터는 테레즈 가족의 파리 생활이 묘사됩니다. 그들은 목요일 저녁마다 친구들을 불러서 모임을 여는데 어느 날 이 자리에 까미유의 친구인 로랑이 초대됩니다. 건장한 체격과 강한 기질을 가진 로랑과 테레즈는 금방 불륜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열정은 점점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9장에서 11장에 걸쳐서 테레즈와 로랑은 사고를 가장해서 자신들의 방해물인 남편을 결국은 죽입니다. 이제 그들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사랑을 이룰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진 까미유의 시선이 발견된 후 두 사람은 까미유의 유령을 본 듯한 환상에 시달립니다. 모든 불안감을 떨치고 새 출발을 하려고 두 사람은 정식으로 결혼도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까미유의 환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환영에 시달리다 둘 다 자살로 마감하고 맙니다. 이것이 12장에서 3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테레즈 라킹의 줄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뭔가 분량과 구성에 면에서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불륜이나 치정을 소재로 한 소설이나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보통 두 사람이 불륜을 벌이고 그것이 위기를 맞고 나서 그것의 해소를 위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보통 클라이막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는 보통의 경우라면 전체 구성에서 중반 뒤, 중후반부에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테레즈 락갱에서는 그 극단적인 행동, 까미유를 살해하는 행동은 32장 중에서 11장에 나옵니다. 전체의 3분의 1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 빠르죠. 그런데 이 이상한 구성은 테레즈 락갱을 소설이나 드라마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에밀 졸라가 말한 대로 실험 보고서라고 생각하면 전혀 다른 의미를 띠게 됩니다. 앞서 보았던 전체 구성표를 다시 보겠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작가는 주요 인물의 기질과 그들이 살고 있는 장소의 환경을 묘사합니다. 심지어 까미유는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야생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설명됩니다. 그러니까 1, 3장에서 작가는 실험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세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어떤 요소를 투입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이어서 4장과 8장에 걸쳐서 작가는 노랑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이 환경에 추가되자 테레즈의 기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줍니다. 마치 촉매 같은 것이죠. 앞서 서문을 설명할 때 언급했던 첫 번째 추적의 대상, 열정의 작용입니다.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두 번째 추적의 대상, 본능의 충동을 보여줍니다. 본격적으로 노랑과 테레즈라는 두 기질의 반응이 진행되어 폭발까지 이르는 과정입니다. 12장부터 끝까지는 마지막 세 번째 관찰 대상인 신경질적 위기에 따르는 혼란입니다. 실험으로 말하자면 요소들의 반응 이후에 나타난 결과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실험의 세팅에서 실험의 진행까지가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것이고, 실험의 결과가 12장부터 32장까지 길게 서술되는 것입니다. 실험의 보고서라면 실험 결과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 가장 길고 자세하게 서술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처럼 이 작품을 소설이 아니라 실험 보고서라고 본다면 우리가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작품의 구성이 너무도 쉽게 이해됩니다. 에밀 졸라는 테레즈 락갱을 발표한 후에 타락한 문학, 포르노 문학 같은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렇지만 12년 뒤에 졸라는 실험 소설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예술관을 완전히 정립합니다. 이 글에서 졸라는 화학자가 무기물에 대해서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성격과 정렬과 인간 사회에 대해서 절개소설을 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졸라는 작가이지만 동시에 사회학자이면서 생리학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졸라는 우리가 잘 아는 제르미날이나 목로주점 같은 작품을 발표하면서 성공한 작가로 자리 잡습니다. 이렇게 발표한 20편 정도의 소설을 묶어서 졸라는 루공 마카르라는 한 가문의 이야기를 완성합니다. 이 루공 마카르 총서에 졸라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유전은 중력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작가는 루공 마카르라는 동일한 유전적 기질을 가진 가문을 통해서 19세기 중후반 프랑스의 한 시대의 풍경을 그려보이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9세기 후반 과학기술이 발전하던 시기에 과학을 따라가고 싶었던 자연주의 문학을 보았습니다. 사실 과학과 예술은 르네상스부터 서로 양분을 주고받았고 함께 변화해왔습니다. 과학적 발견과 발전은 예술의 변화를 가능하게 했고, 예술의 상상력은 과학에 새로운 가능성을 공급하는 원천이었습니다. 테레즈 락갱이 출판되던 같은 시기에 유명한 줄 베른의 해저 이만희 같은 과학소설도 출간되어서 과학기술의 진보의 꿈을 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졸라의 자연주의 문학은 유럽의 특정 시기, 과학기술이 빛나는 성과를 보이던 시기의 문화적 동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무한한 진보를 가져올 것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곧 20세기 초가 되면 그 믿음이 환상이었음을 알려주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가 산산조각나는 시대의 비극을 보게 될 것입니다. 테레즈 락갱은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영화화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박찬욱 감독의 박쥐로 영화화되었던 작품입니다. 그 많은 영화들이 이 소설이 실험 보고서라서 감동받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목적이야 무엇이든 에밀 졸라가 결과적으로 보여준 날카롭고 끈질긴 인간 감정의 분석에 왜곡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학 실험이건 아니건 인간의 욕망과 열정에 대한 분석만큼 예술가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